2016년 2월 3일 오후 폴란드 바르샤바의 졸리보르즈 지구에 있는 한 아파트 거주자들은 2층 하나의 현관문 아래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심각해 보이진 않았지만 주민들은 대피했고 소방서에 신고하게 되었죠. 소방관들이 도착하기 전 한 여성은 아파트 계단에서 혈흔을 발견하고 경악을 금치 못한 상태였습니다. 소방관들이 도착했지만 세입자는 집에 없었기 때문에 결국 소방관들은 사다리를 사용하여 뒷창문을 통해 들어가야 했습니다. 다행히 불은 심하게 번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갔을 때 불이 난 방 한가운데에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우선 소방관들은 그 가방을 뒤로하고 부상자나 사망자가 있는지 확인했고 그리고 화재의 원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한 소방관이 그 타버린 가방 안을 들여다보았고 놀랍게도 그 안에는 절단된 시신이 들어 있었습니다. 소방관들은 즉시 경찰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렸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뒤 수색을 이어나갔습니다. 경찰은 가방이 발견된 옆방에서 어떠한 물체 위에 침대 커버가 덮여져 있는 것을 발견했고 그 침대 커버를 제거하자 배낭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배낭을 열어보니 수영 고글과 모자, 수건과 슬리퍼가 발견되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성의 머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집 전체를 수색했지만 싸움이나 다툼의 흔적, 혈흔이 발견되지 않아 이 아파트가 최초의 범죄 현장이 아닐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절단은 매우 정밀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경찰은 범인이 정육점에서 근무하는 자 또는 외과 의사나 최소한 의대생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잔혹함을 근거로 피해자와 범인이 가까웠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적어도 세입자 중 한 명이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경찰은 그렇게 추측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몇 주 만에 집으로 돌아온 세입자는 경찰과 소방관들을 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경찰은 그에게 사건에 대해 설명했고 이어 세입자는 룸메이트인 카제탄 외에는 다른 사람이 범인이 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카제탄은 1989년 10월 6일생으로 포즈난 지역의 매우 존경받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건축가이며 어머니는 놀랍게도 형사검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할아버지는 은퇴하기 전 폴란드 국영 방송국의 기자이자 뉴스 앵커였으며 삼촌 역시 방송국에서 근무했습니다. 대체로 카제탄은 적당히 부유하고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가정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카제탄의 부모님은 그의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할 수 있었고 카제탄 역시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바르샤바 대학교에서 고전 문헌학과 저널리즘을 전공했습니다. 또한 그는 영어, 라틴어, 스페인어, 독일어까지 배웠고 모든 언어에 능통했습니다. 주변인들은 카제탄이 약간 내성적이었지만 차분하고 예의 바르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카제탄은 대학 졸업이 가까워지자 점점 소극적으로 변했고 친구들과의 관계를 갑자기 끊어버렸습니다. 심지어 가족과의 관계도 끊고 휴대폰과 은행 계좌를 사용하는 것조차 제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그는 한니발에 대한 집착을 보였고 라틴어로 한니발 렉터라는 제목으로 시를 쓰기도 했습니다. 취업을 위해 그는 다양한 신문사에서 인턴으로 일했지만 오래 일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신문사에서 식인 풍습에 대한 기사를 다루려고 했는데 신문사는 그의 기사를 게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불만을 품은 카제탄은 결국 신문사를 떠나 자신의 글과 견해를 공유하기로 결정하고 블로그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당시 카제탄은 바르샤바의 한 도서관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그의 업무는 도서관 웹사이트를 관리하고 편집하는 업무였습니다. 여가 시간에는 끊임없이 시를 쓰고 점차 한니발에게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룸메이트가 처음 카제탄과 함께 살기 시작했을 때 그는 카제탄이 사교적이고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카제탄은 아파트를 거의 나가지 않았으며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룸메이트는 최근 카제탄이 방에 틀어박혀 컴퓨터만 하는데 시간을 보냈고 아파트에 약초를 심기 시작했으며 취미로 사무라이 검을 수집하기 시작했었다고 알렸습니다. 카제탄의 이러한 행동들은 룸메이트를 불편하게 만들었었죠. 또한 카제탄이 어느 순간 생존주의에 빠져 가장 차가운 물로 샤워했으며 심할 때는 몇 시간 동안 샤워했었다고 알렸습니다.
이후 카제타는 청결에 집착하기 시작했고 룸메이트가 자신의 청결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 화를 내며 불편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카제탄이 범인일 가능성이 점점 커져갔지만 여전히 피해자의 신원에 대한 단서는 없었습니다. 다행히 카제탄이 쉽게 범인으로 지목된 것처럼 피해자 역시 열심히 찾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후 카타지나의 룸메이트로부터 신고 전화가 걸려왔기 때문입니다. 룸메이트는 카타지나가 이탈리아 볼로냐에 있는 남자친구에게 간다고 말했기 때문에 카타지나에게 그곳 날씨가 어떤지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카타지나는 평소와 달리 답장을 보내지 않았고 심지어 문자를 읽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걱정하기 시작했고 혹시나 카타지나가 아파트에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해 카타지나와 함께 사는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아파트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집으로 들어간 그녀는 카타지나의 여행 가방과 휴대폰이 여전히 집에 남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카타지나의 침실에는 그녀의 노트북이 열려 있었고 이미 차가워진 차 한 잔이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없어진 것은 배낭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가장 불안하게 만든 것은 걸레와 스펀지에 남아있던 혈흔과 주방 바닥에 남아있는 혈흔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침실에서 혈흔이 남아있는 흉기가 발견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렇게 룸메이트는 경찰에 신고한 것이었죠.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고 조사를 이어나갔는데 다투거나 몸싸움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강제로 침입한 흔적도 없었기 때문에 경찰은 카타지나가 스스로 문을 열어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인근 CCTV 영상을 회수해 살펴보려 했지만 모두 보안을 위한 모형 카메라들 뿐이었습니다. 카타지나는 1985년 6월 10일생으로 외동딸로 태어났습니다. 고등학교 때 그녀는 취미로 이탈리아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그 취미는 이탈리아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진지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카타지나는 라돔시청에서 도시 역사 연구팀의 일원으로 일했으며 자신의 아파트에서 5년 동안 학생들에게 이탈리아어 과외를 했었습니다. 두 사건이 근접해 있고 불과 몇 시간 간격으로 일어났으며 바르샤바가 전반적으로 안전한 점을 감안할 때 수사관들은 두 사건이 우연일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즉시 경찰은 카제탄의 아파트에서 발견된 시신의 DNA와 카타지나의 아파트에서 발견된 혈흔을 채취해 대조를 이어갔고 또한 가방에서 발견된 그 여성의 얼굴 사진을 찍어 카타지나 사촌에게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사촌의 신원 확인과 얼마 후 나온 DNA 결과로 피해자는 카타지나로 밝혀졌습니다. 카타지나는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이탈리아로 가기 직전에 새로운 학생과 함께 마지막 수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었습니다. 경찰은 아마도 그 학생이 카제탄이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날 택시 기사가 경찰서로 향했고 자신이 겪은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택시 기사는 카타지나의 아파트 근처에서 거대한 가방을 들고 있는 남성을 태웠습니다. 그 남성의 목적지는 카제탄의 아파트 근처였죠. 택시 기사가 운전을 시작하자 그의 가방에서 붉은 액체가 뚝뚝 떨어지는 것을 보았고 이때 손님 남성은 택시 기사가 눈치챈 것을 보고 사냥한 멧돼지 사체라며 얼버무렸습니다. 택시 기사는 손님을 내려준 후 그 가방에 대해 계속해서 생각했고 아무래도 수상하다고 판단해 경찰서를 찾은 것입니다. 경찰은 택시 기사에게 카제탄의 사진을 보여주었고 택시 기사는 그 손님이 카제탄임을 바로 알아보았습니다. 경찰은 즉시 그 택시를 압수했습니다. 택시에서 나온 혈흔은 카타지나의 혈흔으로 밝혀졌고 이제 카제탄이 범인이라는 것이 명확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문제는 동기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었고 더 시급한 문제는 카제탄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점이었습니다. 경찰은 우선 카제탄의 가족이 소유한 모든 집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곳에서도 카제탄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카제탄의 전화기는 꺼져 있었고 카드도 쓰지 않아 생활 반응은 전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범행 전 이미 고액의 현금을 인출했기 때문에 상당 기간 어디선가 충분히 버틸 수 있었습니다. 2월 6일 경찰은 카제탄을 공개 수배했고 이제 수많은 경찰관들이 그를 추적하기 위해 동원되었습니다. 폴란드 서부의 여러 기차역, 슈퍼마켓과 교회 등
카제탄을 목격했다는 제보가 쏟아지기 시작했지만 모두 허탕이었습니다. 2월 8일 경찰은 이후 저녁에 체포 영장을 발부했고 결국 인터폴에 적색 수배도 내렸습니다. 또한 경찰은 카제탄이 가족에게 연락을 시도했다는 증거를 찾기 위해 FBI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카제탄은 포즈난으로 향한 뒤 자신의 외모를 감추기 위해 재킷과 안경 등을 구입했는데 이때가 카타지나의 유해가 막 발견된 시점이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CCTV에 포착되었고 그는 최대한 차분하고 침착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독일 베를린행 기차표를 구입했고 그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이어 카제탄은 독일에서 이탈리아로 건너갔고 이탈리아의 여러 도시를 오가며 지냈습니다. 이탈리아 경찰은 카제탄이 로마 근처의 호텔에서 머물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지만 그들이 호텔에 도착했을 때 카제탄은 이미 떠난 상태였습니다. 이탈리아 경찰은 카제탄이 몰타로 가는 배를 예약한 사실을 알아냈고 몰타 발레타 항구에서 주둔하고 있었지만 카제탄은 가까스로 배에서 내리는데 성공했습니다. 카제탄은 발레타의 저렴한 호스텔에 머물며 독일에서 온 관광객인 척하고 2월 17일까지 그곳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때 카제탄은 폴란드와 더 멀어져야 한다고 느꼈고 여행사를 방문하여 여권을 제시하지 않고 튀니지로 갈 수 있는 방법을 물었습니다. 이어 카제탄은 튀니지 대사관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이때 경찰은 CCTV를 통해 카제탄을 쫓고 있었고 그들이 튀니지 대사관에 도착했을 때 카제탄은 방금 떠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즉시 거의 모든 버스 정류장을 감시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경찰은 버스에서 내리는 카제탄을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2월 25일 몰타 법원은 카제탄의 범죄인 인도에 서명했고 폴란드의 군용기를 이용해 그는 폴란드로 이송되었습니다. 비행은 별일 없이 진행되었고 카제탄은 5시간 내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착륙 준비가 시작되었을 때 잠시 카제탄에게 수갑을 풀어주었는데 이때 카제탄은 군인의 얼굴을 팔꿈치로 가격하고 재빨리 조종석 쪽으로 돌진했습니다. 다행히 그는 바로 제압되었습니다. 그러나 카제탄은 비행기 벽에 스스로 머리를 부딪히기 시작했고 결국 군인은 카제탄의 살자를 막기 위해 헬멧을 씌워야 했습니다. 처음에 카제탄은 낙하산을 찾기 위해 조종실로 달려갔다고 주장했고 나중에 그는 말을 바꿔 남자다움을 표현하고 터프함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카제탄의 가족들은 유명한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그러나 카제탄은 가족이 선임한 변호사를 거절했습니다. 놀랍게도 카제탄은 자신이 카타지나를 살해했다고 당당하게 자백했고 더 나아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추가 범행도 계획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처음에 카제탄은 룸메이트를 살해할 계획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그는 동물의 뼈로 절단하는 연습을 이어갔습니다. 룸메이트는 몇 주 동안 부모님 집에 가기로 결정했고 결국 카제탄은 새로운 목표물을 찾아야 했습니다. 카제탄은 누군가를 자신의 아파트로 유인하는 것을 고려했지만 위험하다고 판단해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목표물을 찾기 위해 인터넷 세상을 돌아다녔고 마침내 카타지나의 과외 광고를 보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통화하게 되었고 카타지나는 이탈리아로 떠나기 전 카제탄에게 마지막 수업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국 카제탄은 카타지나의 아파트에 도착했고 우선 카타지나는 그에게 차를 가져다 주었는데 그 순간 카제탄은 그녀에게 달려들어 흉기를 휘두르고 말았습니다. 그러고는 뒤로 물러서서 카타지나가 서서히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카제탄은 이러한 자신의 범행이 진화의 일부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욕실에서 카타지나를 절단하고 비닐에 싸서 카타지나의 집에 있는 가방으로 그녀의 유해를 넣었습니다. 카제탄은 누군가 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대충 재빠르게 현장을 청소한 후 카타지나의 집을 나와 택시를 탄 것이었습니다. 카제탄은 유해를 먹을 예정이었지만 카타지나의 아파트에 혈흔이 남아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택시기사 또한 눈치챘다고 판단해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카제탄은 자신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배낭을 내려놓고 불을 지른 다음 그대로 도주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재판의 초점은 그가 정신병을 앓고 있었는지의 여부였습니다. 카제탄은 가족이 선임한 변호사를 거절해 그에게 국선 변호사가 배정되었습니다.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다양한 전문가들이 카제탄을 검사하고 면담하기 위해 교도소로 파견되었는데 그때마다 카제탄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해 후회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명의 정신과 의사들이 그를 진찰했고 그가 재판을 받기에 적합한지 아닌지에 대해 각자 다른 의견들을 내놓았습니다. 2016년 5월 23일 여성 정신과 의사가 교도소에 도착했고 면담을 시작하자 카제탄은 그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카제탄은 한 손으로 그녀의 목을 감쌌고 다른 손에는 유리 파편이 들려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녀는 무술을 배웠기 때문에 카제탄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고 곧 교도관들이 달려와 카제탄을 제지시켰습니다. 이 사건 이후 카제탄은 독방에 갇혔습니다. 카제탄은 수많은 정신 감정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 그의 재판은 거의 2년 동안 끌려갔고 2018년 5월 26일 마침내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재판의 주요 초점은 카제탄의 정신 상태였으며 그가 제정신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검찰과 변호 측 모두 정신과 의사로 구성된 팀을 두고 재판을 이어갔었죠. 변호인 측 의사는 카제탄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주장했고 검사 측 의사는 그가 멀쩡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양측은 물러서지 않았고 이로 인해 재판은 2021년 1월 26일이 될 때까지 3년이 더 연기되고 말았습니다. 판사는 카제탄이 범행 당시 정신이 온전한 것으로 판단했고 따라서 그에게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유가족에게 7만 5천 주어티를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2022년 8월 25일 카제탄은 2016년 5월에 정신과 의사 살인 미수 혐의로 종신형에서 1년이 추가되었습니다. 당연히 카제탄은 항소를 이어갔지만 2023년 6월 2일 그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2041년 그에게 가석방 자격이 주어집니다.